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책 읽어드리는 집사를 애독하시는 여러분, 혹시 4월 2일이 세계 자폐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세계 자폐인의 날은 이미 2007년에 유엔이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서 자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일을 세계 자폐인의 날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블루라이트 오티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지역 명소의 건물 외벽에 파란 빛을 밝혀 자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4년도에도 170여 개 국가 18,600곳의 명소에서 파란 빛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폐인, 오티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성 발달 연구소 강은희 박사님께서 쓰신 자폐인의 바른 이해를 위한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 박사님은 사회성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폐인의 바른 이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자폐 당사자의 이해 없이 매뉴얼만으로 이해 가능성이 없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폐인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르겠으니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문의를 받고 생각을 바꿨다고 강 박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은희 박사님은 자폐인을 가르치기 위한 매뉴얼이 있다면 부모나 현장 전문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를 일컫는 말로 흔히들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을 말한다. 자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은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뉴얼은 자폐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폐인을 위한 지원, 즉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은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필요에 맞춰 자폐인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별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매뉴얼이다. 보호자나 가족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가이드로 구성한다. 둘째, 교육 매뉴얼이다. 교사나 특수교육 담당자를 위한 학습 및 행동지도법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직장 매뉴얼이다. 자폐인을 고용한 기업이 참고할 업무 환경 조정 방법 등을 포함한다. 넷째, 사회적 소통 매뉴얼이다. 자폐인과 관계를 맺는 친구, 동료, 공공기관 직원 등을 위한 가이드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이다. 일정 관리 방법,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 지원 등을 말한다. 두 번째, 감각 과민성 관리 지원이다. 소리, 빛, 감촉에 대한 민감도, 휴식과 침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세 번째,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이다. 자기관리 기술, 금전관리 기술 등을 포함한다. 넷째, 교육과 학습이다.
시각적 학습 도구 활용과 단계적 학습,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등이다. 5번째, 안전관리이다. 외출 시 안전과 위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째, 심리적 지원이다. 감정 표현과 관리,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다. 7번째, 가족과 전문가의 지원이다. 가족의 역할 교육과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 등이다.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의 운영 주체와 그 역할. 이러한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을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그 주체는 자폐인 자신, 가족 또는 보호자, 학교 및 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다. 각 주체는 자폐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인 당사자의 자기주도적 자기관리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일정을 따라가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자율적인 일정을 만들고 이를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서 자폐인은 자신감을 얻고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폐인은 이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가족 또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의 제공이다. 이러한 피드백 제공은 자폐인의 일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부모나 보호자는 일과를 그림카드나 일정표로 제공하고 일과를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일상적인 루틴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가 일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폐인이 일정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교사 및 치료 전문가의 교육적 지원, 행동 관리 및 지도이다. 자폐인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가나 치료사는 일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들은 시각적 도구, 일일 루틴 카드, 피드백 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학생이 일정을 따라가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 전문가, 예를 들어 행동 분석가나 심리 치료사 등 자폐인이 일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감정 조절, 일상 관리, 시간 개념 학습 등에 도움을 주며 자폐인이 일정 관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주체는 자폐인이 자신감을 갖고 일상적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은 자폐인 자신에게 맞는 시각적 도구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의 문제.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그로 인한 유익을 확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원 인력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자폐인을 지속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들이 여전히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내용만 다루는 매뉴얼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 문제, 그리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더라도 정책, 제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효과가 미미하고 직장, 교육, 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기회의 부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동력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는 있으나 자폐인과 관련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어려움에 대해 최소한의 표면적인 해법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고 자폐인들은 지속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폐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기계적으로 매뉴얼을 적용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필자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뉴얼보다는 개별 맞춤형 지원과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폐성 장애를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또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즉, 단순하게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제도적 변화, 실질적인 교류 등이 필요하다. 결국 매뉴얼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매뉴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장애인을 함께 살아야 하는 동료 시민으로 인식해야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폐인과 관련한 실제 경험의 유무, 정책적 변화, 시도, 환경 설계, 미디어 역할 등이 조화를 이루어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영화 마라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의 동력. 최근에 조승우 주연의 영화 마라톤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초원이를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엄마가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초원이를 말리는 장면은 자폐성 장애 교육의 특성을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그냥 흘려보았을 장면이겠지만 특수교육 30년 경력을 가진 필자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더 이상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초원이를 말리는 엄마를 보면서 그동안 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엄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지만 무엇인가 성취를 통해 타인들에게 내가 열심히 잘 양육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확인하고 나자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반성했기에 초원의 마라톤을 말리는 모습이었다. 얼마 후 초원이가 집에서 말없이 사라졌다. 초원이를 찾아 헤매던 엄마는 춘천 마라톤 대회장에서 초원이를 발견하게 된다. 엄마의 완강한 만류와 초원이를 단념시키려는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원이는 마라톤에 참가하고자 홀로 춘천까지 간 것이다. 마침내 초원이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엄마가 나타났다. 초원이는 춘천 마라톤 대회장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계속 망설였고, 그렇게 만류하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는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마라토너들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가볍게 뛰어간다. 달리다가 힘들어서 퍼져 앉아 있던 순간에 초원이의 망설이는 모습은 자폐인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어느샌가 손에 들려 있는 초코파이를 바라보는 모습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장면, 비가 오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라는 목소리를 떠올리는 장면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더 이상 초코파이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길에 흘려버리고 빗속을 달리는 장면들에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고야만 하는 자폐인의 특성이 아주 잘 표현되었고, 이는 감독의 연출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초원이의 달리기는 어려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초원이가 달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전문성을 가진 마라토너가 되는 이 일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찾아야 했다. 어린 초원이의 달리기는 마라토너가 된 초원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폐인의 바른 이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달리기는 초원이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초원이가 마라토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따라서 충실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는 망설이다가도 다음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도전했던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비가 오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라는 말을 떠올렸고, 이 또한 초원이의 선택이었다. 그 결과는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3시간 내에 골인이라는 신기록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폐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와 맥락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마라톤을 보는 관객들 중 필자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특수교육 30년 경력을 가진 필자의 관점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특수교육 30년 경력은 자폐성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필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영화 마라톤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영화였다. 그러나 현 사회는 자폐인들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자폐인 대상의 어떤 서비스이든 인권 존중을 핑계로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은 욕구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전적 행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자폐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무능한 존재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폐성 장애의 바른 이해. 필자는 학위 논문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 과정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에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 과정에서의 필자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것은 이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아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했던 경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것은 아동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아동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을 지나면 아동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자기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 말을 잘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일방통행의 대화를 구사하기에 대화가 곤란하지만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점차 대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말을 잘하는 특성을 가진 자폐성 장애 아동이 선호하는 일방적인 대화에서 벗어나려면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상호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생각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점차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자폐 아동을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실례로 위 아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아동은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했다. 필자는 우선 팽이치기라는 창작 동요를 가르쳤다. 이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전문가는 피아노를 치면서 가락을 익히고 가사를 반복하여 외우게 하였고 아동은 그 자리에서 팽이치기를 완창할 수 있었다. 팽이치기를 완창한 것에서 힘을 받아 이번에는 You Raise Me Up이라는 영어 노래를 가르쳐 보기로 했다. 이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랑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것을 선호하였고 암기력도 있는 아동이었다. You Raise Me Up의 가사를 외워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가사를 읽고 쓰게 하였다. 다음으로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가사를 암기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자폐성 장애 아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은 아동의 심한 거부로 인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매우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둔다. 물론 이 아동의 거부도 만만치 않았고 위의 두 과정은 아동의 엄마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You Raise Me Up의 가락을 피아노로 반주로 듣게 하였다. 가락을 정교하게 익히게 하였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완창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 아동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You Raise Me Up 노래를 불렀다. 2025년 설 명절 가족 모임 자리에서 엄마는 아동의 팽이치기, You Raise Me Up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은 그 자리에서 멋지게 팽이치기, You Raise Me Up 두 곡을 불렀다. 가족들은 아동의 노래를 들으며 매우 기뻐하였고 그동안의 엄마 노고를 치하하였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보듯 You Raise Me Up을 완성하여 부르기까지의 과정은 엄마와 전문가의 역할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엄마는 영어로 된 가사를 읽고 쓰게 하면서
외우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는 피아노를 치면서 가락을 익히게 하였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 전 과정에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엄마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로서 엄마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이것은 아동의 변화를 위해 전문가와 엄마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였다. 특히 엄마의 지속적인 노력이 아동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신뢰라고 하겠다. 결론. 자폐인과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폐인들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해법이 통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해법으로 자폐인을 위한 매뉴얼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자폐인들에게는 불통이다. 그렇다면 불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상식적인 세상에서 자폐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는 자폐인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자폐인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불가능하다. 자폐인이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실용적인 대처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익히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자폐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폐인의 개성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닌 자폐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세상은 자폐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힘쓰고 자폐인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자폐인이 비자폐인의 방식에 완전히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즉 자폐인의 노력과 세상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